이제 301페이지 봅시다. 301. 자, 301쪽에 부동산 개발. 이제 원래 이제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 전체가 다 어우러져 있는데요. 옛날에 이런 걸 뭐 이발관, 마케팅, 단순 암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유 활동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암기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부동산 이용한다, 이용, 개발.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보통 한 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에서 한 문제,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 파트 전체가 약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여기는 간단한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넘기시가 302페이지. 302페이지. 저기 블록박스 보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 하는 토지 이용 집약도. 분모가 토지 단위 면적이고 분자가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토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건축하는데 건축하면 노동력도 들어가고 또 자본도 돈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갑니다. 고층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자본이 만약에 1000억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요 제곱미터당 1억이라 하는 돈이 투입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노동 자본 집약도이다. 만약에 자본만 얘기하면 자본 집약도고 노동만 얘기하면 노동 집약도고 두 개 다 합치면 전부 다 전체 노동 자본 집약도 이렇게 하면 돼요. 집약도란 말은 집약도가 높아질수록 고층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층한다 하는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주의할 것은 분모가 땅이지 이 뒤집어 놓으면 틀립니다. 어쩌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뒤집어 놓고 분모 분자 위치 분모 분자 이 모자 뒤집으면 안 되겠죠. 분모 땅 분자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량 집약도를 한다. 자, 그래 이제 집약도의 토지 이용해서 동그라미 2 보시면 집약 한계. 집약 한계는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일치하는 점까지 추가 투입되는 집약도이다. 이는 이용 극대화를 가져오고 토지 이용 집약도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 과거에 우리 했던 수요 공곡선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수요 곡선, 공곡선 이미 아시죠? 수요 공급.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장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또 됩니다. 자, 수요 공급인데 우리 첫 번째 집 살 때, 두 번째 집 살 때, 세 번째 집 살 때 언제 기분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첫 집 살 때가 기분이 이 효용이 100이다. 만약에 만족도가. 두 번째 집 살 때는 효용도가 70이다. 세 번째 집 살 때는 50이다. 그럼 이게 효용이 점점 감소하죠. 처음에 10억 벌을 때 기분 엄청 좋겠죠. 그 다음에 추가 10억 벌어도 기분 좋지만 첫 10억 벌을 때보다는 덜 좋잖아요. 또 10억 벌어도 바로 직전 10억 벌보다 추가 벌보다는 적겠죠.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랍니다. 한계 효용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렇게 한계 효용 체감 법칙 경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게 보통 우리 새 집을 보통 좋아하죠. 근본적으로 사람 본성이 처음 거 좋아하고 새 거 좋아하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남자들 이렇게 잘못하면 곤란해지지만 여자분들은 새 집 짓는 걸 좋아한다. 새 아파트 보통 우리 전국에 지금 공급이 약간 많다고 하죠. 지금 현재. 근데 새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래서 분양이 돼요. 또 새 건물 지어놓으면 그래서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되고 한다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본성이 기본적으로 새 것 좋아하고 처음 거 좋아하는 속성 때문에 그게 됩니다. 개발업자들은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도 살아요. 아니 지금 공급이 철철 먼지 공실이 많아도
새거 지르면 또 된다니 이게.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한계형 체감 법칙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여기 수요곡선이에요. 수요곡선. 한계형 체감. 그 다음에 비용은 내가 첫집 살 때는 요거 이자 2% 빌릴 수 있는데 한 채 더 살 때는 이자 5% 빌려야 돼. 동시에 한 채 더 사면 이자를 사채시장 가서 27% 빌려야 돼. 그래서 공급은 한계 비용 체정 법칙 이게 성립해요. 공급, 원가, 비용 같은 말입니다. 공급, 원가, 비용, 한계 비용 체정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요 곡선은 한계형 체감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결국 보면 이 만나는 점 첫집 살 때는 한계 효용이 크고 한계 비용이 적으니까 초과 이윤이 나옵니다. 추가 고 해야 되고 집을 세 채 사버리면 한계 비용이 비싸고 한계 수익이 적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오버했다. 축사자. 결국 만나는 점 이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이윤 극대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결국 전체가 이윤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윤 극대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해서 이윤 극대점 상한선이다. 상한선 이런 말을 쓰죠. 상한선. 요게 집약 한계. 두 채 사는 것이 집약 한계다. 만약 우리 123층짜리 같으면 123층을 113층 질 때하고 133층 질 때하고 113층은 더 올리자. 초과 이윤이 생기니까. 133층은 오버했다. 줄이자. 그래서 결국 123층. 요게 바로 최적 층수 이렇게 됩니다.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림 그리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방 한계 있습니다. 조방적 한계, 조방 한계. 조방 한계란 것은 최적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 그 겨우 생산비, 그게 총비용이라 총비용. 총비용, 총수익. 집약도이다. 손익분기점. 이보다 나쁘면 안 된다. 한선. 자, 그건 이제 총수익. 평균적 세계 총수익은 이렇게 나타난다. 총수익. 등산할 때 산꼭대기 올라가서 다시 하산. 총비용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총비용과 총수익 이 가운데 이게 총수익이 거울 앞에 서면 총비용이 보이고 총비용이 거울 앞에 서면 총수익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보고 경제에서는 미러 이미지, 거울상 이미지다. 이것도 그래. 크게 볼 때는 한계 수익이 수요곡선이 거울 앞에 서면 비용이 보이고 공급곡선이 보이고 공급이 거울 앞에 서면 수요가 보이고 원리는 이건 미러 이미지를 합니다. 미러 이미지. 그럼 여기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이 여기도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전에 우리 공부할 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렇게 불렀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사이에 있는 여기는 이윤이 나타나죠. 총수익이 높고 총비용이 적으면 만큼 이윤이 생기죠. 이걸 보고 이제 경제적 영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 이걸 손익분기점. 이보다 벗어나면 마이너스, 벗어나면 마이너스. 그래서 한선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한선이라 한다. 자,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 조방 한계는 최적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수익. 그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야 말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손익분기점. 지약도이다. 이는 손익분기점을 가져오는 지약도로서 토지 이용 지약도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자, 이 두 개 그림 이미지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 아직까지 제대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일단 봐두시다가 두 번, 세 번 정리하시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지잉여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입지잉여. 입지잉여. 역시 마찬가지. 입지잉여.
가운데 이제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도심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 곡선이다. 지대, 토지, 임대료. 제일 좋은 곳이 이거 100이고 100. 그 다음 요걸 0, 요걸 한계 입지를 한다. 한계 입지. 한계 입지 벗어나면 입지 잉여가 마이너스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플러스입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당연히 입지 잉여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도심 쪽에는 입지 잉여가 비싸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있다. 저 밖에 외곽에 군대 PX를 만들어라. 그럼 국가에서 보조를 줘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여기에 상가가 있어야 되면 보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계 입지 안쪽에 입지 잉여니까 이만큼 지대를 주면 돼. 지대. 이거 뭐 90이다 같으면 지대에 90 주면 본전이. 지대가 30 같으면 30원 주면 본전. 정상이윤. 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한계 입지. 입지 잉여는 입지 조건이 나쁠수록 마이너스나 0이 되고, 요 마이너스나 0이 되고,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플러스나 100이 됩니다. 이렇게.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를 한다. 요걸 한계 입지. 한계 입지. 우리 상식적으로도 도심 들어올수록 잉여가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남는 게 많잖아요. 땅값이 상승합니다. 외곽 갈수록 당연히 지대가 싸고 매매가도 싸죠. 도심 들어오면 비쌉니다. 자, 다음 페이지고 304페이지 도시 스프롤 현상.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자본가. 자, 이거는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스프롤. 이 스프롤은 도시, 시티, 어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티.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이 깨구리 뛰는 모습이다. 깨구리. 럭비공. 주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 깨구리 뛰는 모습을 스프롤 이렇게 보면 돼. 스프롤. 이 도심에 자본가가 공지를 남기면서 저가인 땅을 사가지고요 개발해서 팔고 고가로 팔고 또 저쪽에 펄쩍 뛰어서 저가를 매수해서 개발해서 처분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 공부에서도 당연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계법에 따라서 계획하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이걸 보고 바로 스프롤 현상이다.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주로 깨구리는 도시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스프롤이에요. 스프롤. 영어 요거 단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롤. 자, 한번 볼까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자, 우측에 유형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유형,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 이건 넓은 땅,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미국처럼 넓은 땅일 때는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 공지를 남길 수가 있는 예지가 다 있습니다.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이고 미국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밀도 연쇄 개발, 이건 우리나라 달동네처럼 좁은 땅,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연쇄 개발 현상. 그 다음 비지적 개발이다. 비지다 말은 날비자죠. 날비자. 펄쩍펄쩍 뛰는 이 비지적 개발 일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밀도 연쇄 개발.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 같은 뜻이다. 비지적 개발 현상. 그 밖의 현상으로 간선 도로에 따라 스프롤 현상이 벌어진다. 이건 일본 같은 경우 이 신간선 주변에 앵두알처럼 지만대로 달려있는 무질서하게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일본 스타일. 신간선
간선 도로에 따라서 스포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본 스타일, 저펜 스타일, 이건 미국 스타일, 그렇죠? 고밀도 인쇄기 하면 우리 한국 스타일이다. 그래서 바로 그 Q 한번 보시면 Q. 도시 스프롤, 이 도시는 어번 해놨죠? 어번이나 시티나 막 같습니다. 어번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그렇죠, 맞겠죠?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까? 도시 외곽지역에 발생합니까? 외곽이죠. 우리가 도시 외곽에 있잖아요, 주로. 도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입체 스프롤, 도심 내부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이다. 기본적 흐름이 깨구리 뛰는 모습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 교외 확산되면서 중간중간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렇죠. 깨구리 뛰는 모습.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체유효 이용의 괴리가 됩니다. 그렇겠죠. 무지하게 개발됐으니까. 간선도로에 따라 확산 전개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처럼.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운데 참고해 보시면 확대적 침입, 축소적 침입. 자, 확대적 침입은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집가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침입해서 공동주택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럼 집가가 폭등하겠죠. 상승하겠지. 이런 걸 보고 확대적 침입을 합니다. 반대이면 축소적 침입을 한다.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겠지. 간단한 개념 참조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310페이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나중에 참조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자, 310쪽에 저 상단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주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그 다음에 재시행가발 이런 옛날부터 했죠. 처음부터 했죠. 우리 처음부터 머리, 가슴, 조화 이렇게 능률성. 제1섹터 개발 주체 맞아요. 제1섹터가 어디다? 공적 주체. 그죠? 공평성, 형평성. 제2섹터는 사적 주체 이렇게죠. 사적 주체, 머리. 그 다음에 제3섹터는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등 제3섹터. 그래서 1섹터 먼저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각종 공사, 지자체 조합. 그 다음에 사적 주체는 토지 소유자 개인과 기업. 그 다음에 조합,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제3섹터는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주체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310조 아랫부분에 부동산 개발 과정. 자, 부동산 개발 과정. 우리 동네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경제성이 있을까? 수익성이 있을까? 예비적 분석. 또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공사 중 현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되는데 지출 많으면 흑자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 그 다음 부지 확보. 만약에 있는 부지라면 순서가 부지 확보가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요.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 실행 분석을 합니다. 실행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우리 과거에 봤습니다. NPV가 0 이상이냐, 경제성이 있다.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죠. 순 현가 있습니다라고 판단되고 나면 그럼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융 조달. 자, 자금 조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분양, 후분양 차이가 나겠죠. 자, 선분양 같으면 PF 방식으로. 후분양은 PF, 돈을 미리 끌어다 써야 되니까.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받아가면서 공사하면 되니까, 그죠? 선분양. 후분양은 PF 방식으로 미리 자금을 끌어낼 수 있다. 자금 확보 되면, 그 다음 이제 건설.
마케팅이 경제성이 있다 하면 바로 미리부터 마케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마케팅해서 끝까지 마케팅. 이게 우리 시험에 한 2번 출제했었는데 그걸 뭐 통째로 이거 앞머리 따가 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처음에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땅이라면 저 땅을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좋겠다. 랜드마크를 짓는 게 좋겠다. 고층 아파트든지 뭐 복합 쇼핑몰이든지 예비적 분석, 부지, 땅까지 있는 걸 보고 그 땅 위에 건축했을 때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이렇게 됩니다. 예비적 분석하고 땅을 확보해 놓고 나서 최종 구체적 경제성 분석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금 확보, 돈이 있어야죠. 건설합니다. 오케이 되고 나면 경제성 있다 오케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마케팅을 끝까지 분양, 임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슬쩍 흘러놓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면 실행 단계요. 한번 볼까요? 실행 단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최종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자, 우측에 실행 가능성 분석,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거기서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타당성 분석은 법, 경, 기 하는 말 나오죠. 법, 경, 기 타당성이 복합적으로 행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법, 경기 중에서 법, 권리 분석, 경제, 돈 분석, 기술적 관찰할 수 있는 거 분석. 이거 기술 분석, 권리 분석 결국엔 돈이 되죠. 가치가 있어야지, 가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기시고 314페이지. 자, 314페이지 부동산 개발 위험. 상식적으로 우리가 개발은 위험이 높다 낮다? 부동산 개발은 당연 고고가 있죠. 그죠? 고고.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고고입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 자, 우측에 보시면 315쪽에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 그 다음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지난 28일도 출제가 됐었고. 법 시비, 법률적 위험. 이건 뭐냐? 토지가 법적으로 확정된 땅을 사면 법적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 대신에 먹을 게 적겠지. 응?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내부자로서 정보 알면 큰 돈 벌겠고, 그치? 그래서 위험을 사는 거니까 어느 투자라도.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다. 이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 위험입니다.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이거 수익이라 수익. 비용 위험은 말 그대로 비용이죠, 비용. 자, 수익하고 비용하고 어느 것이 커야 장사가 됩니까, 이게? 수익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계속 시험 나오는. 시장 위험. 시장에 가면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 위험. 팔아서 분양 임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비용은 코스트니까. 비용. 그래서 시장 위험 포인트를 두시면 되지. 시장 위험. 그 다음 넘기시가 이제 비용 위험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어려운 것은 물론 없습니다. 결국에는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저 뒤에 이제 318페이지 한번 볼까요? 318페이지. 318쪽에 박스 속에 보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 지역 경제 위험, 시장 위험, 시장성 위험, 타당성 위험, 투자 분석이다. 자, 지역 경제다. 어느 특정 시장 지역의 지역 경제 분석, 이거는 전체를 보니까 것이다. 이렇게 것이.
그 지역의 인구수, 소득 수준 이런 총량 분석,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면 시장 분석은 시장에 가면 수요 공급자가 많다 했죠. 수요량, 공급량. 자,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분석해야 돼. 초과 수요가 있어줘야지. 수요가 충분해야 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그 중에서 구체적인 수요입니다. 구체적인. 이때 주로 이제 흡수율 분석. 보통 1년 안에 얼마나 분양될지, 분양 임대 얼마나 될지, 1차, 2차, 3차 분양 등 구체적 수요 분석, 그걸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에 가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초과 수요가 충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얼마 만에 흡수가 다 될지, 흡수율 분석, 수요 분석 예측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흡수율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수익성이 있을까? 또 수지를 맞출 수가 있을까? 현금 수입이 많아야 되지, 지주보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투자 분석. 여기 이제 최종 NPV, 순 현재 가치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초과 이윤이 있다라는, 경제성이 있다 하는 걸 확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이거 너무 5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5가지가 많으니까 건설회사 사장님들은 머리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분석이라고, 이걸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이걸 보고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시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제성도 있습니다. 이 두 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이렇게 5개로 출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2가지. 어디 가도 그렇다 이제 학교는 전체가 선시장 분석, 그 다음에 후 결 분석, 우리 반 전체 분석, 그 다음에 나 개인 분석, 이렇게 하듯이 그 시장 전체 분석, 그 다음 특정 부동산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학교는 전체가 이렇습니다. 민법은 주로 결 분석 측면이죠. 공법은 시장판 분석 측면이잖아요. 공법이 주로 실무상은 잘해야 된다. 이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 민법은 개개인의 권리, 결 분석 측면에 오듯이 그렇게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그 321페이지 321쪽에 개발 유형에 따른 분류다 해서 신개발, 재개발, 이거 뭐 우리 공부하실 때 많이 하겠습니다만 학교로는 간단한 개념만 보시면 된다. 자, 수복 재개발. 용어 그대로 수리복구, 수리복구란 뜻입니다. 수리복구 재개발한다. 우리 경주처럼, 경주, 전 세계 옛날 고 도시처럼 수리복구만 잘합시다 하는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하는 걸 수복 재개발이에요. 수복 재개발. 여기 시험 잘 나왔습니다. 수리복구. 계량은 주택 계량, 보전, 신도시 보전, 철거, 빈민 도시 재개발하는, 철거해버리고 다시 재개발하는 이런 측면. 자, 간단히 그냥 넘어갑시다. 자, 넘기시고 3배 한 장 넘기시가.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 환지, 매수, 혼합, 이 간간히 지문에 잘 띄어서 출제를 하죠. 환지 방식이다. 자, 환지 방식은 내 땅, 우울탕 이 1000제곱미터 이 땅을 환지 처분하고 신도시 개발한 데서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땅, 요거 500제곱미터를 환지 취득을 했답니다. 저 땅을 주고 이 땅을 취득을 했어요. 환지 처분, 환지 취득. 1000제곱미터를 주고 500제곱미터 받으면 소유권이 500제곱미터 날아갔잖아요. 이걸 간보유를 하죠. 나중에 공부할 때 다 할 겁니다. 공부할 때 다 하니까. 그 간보유. 근데 이거 줄 때는 이거는 1억인데 시세로 이건 2억이래요. 훨씬 좋지. 환지 방식. 지주들이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을 선호합니다. 땅값 상승률이 높으니까.
좀 더 있으니까 이게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얼마나 좋다 이렇게 되겠죠. 환지란 말은 교환지죠. 교환지 땅을 바깥에 가는 겁니까? 교환지, 환지. 그다음 매수 방식은 이 매수 방식은 우리 이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말 그대로 보상가 받고 수용된 거죠. 보상가 받고 돈 받고 수용된 겁니다. 요 옆에 땅이 환지 보상금 받고 수용됐대. 주로 지주들이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하고 어느 걸 좋아한다? 환지 방식. 그치? 이걸 좋아하지.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강남에 구릉마을이가 구청장 사무실에 뭐가 많다면 환지 방식으로 결국 틀렸답니다. 혼합 방식은 이 둘 다 짬뽕으로, 그죠? 짬뽕으로 혼합 방식. 주로 이제 우리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판교 신도시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 쭉 넘겨버리고 329페이지. 자, 여기도 이제 주로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네. 지난 28회도 출제가 여기 됐었습니다. 간단한 개념 하시면 돼요. BTO, 그 다음에 BTL 두 가지. 자, BTL은 영어로 해야 되는데 빌드, 완공, 준공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넘겨줘버리고 트랜스퍼 소유권 넘겨줘버리고 그 다음 40년간 운영권을 딴다. 오퍼레이터 운영권을 딴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대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 이 거가대교를 건설했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어차피 SOC 사회간접자 보니까 지자체 넘겨줘버려요. 트랜스퍼 소유권을 아예 넘겨줘버리고 이 40년간 통행료 운영을 받아먹게 되겠지. 그런데 이 통행자가 특정인입니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합니까?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 그래서 위험이 좀 높아요. 가령 BTL 같으면 정부 청사를 건축해서 요거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겨줘버리고 리스를 받는데 10년 동안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정부 특정 리스로 특정인한테 받습니까? 이 통행자처럼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습니까? 특정이지. 특정.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 기숙사 같으면 고려대학 기숙사 같으면 고려대학으로도 받고, 특정 기업 같으면 기업으로도 받고 이런 거죠. 그 BTL 이 위험이 높다. BTO가 위험이 높다. 그렇죠. 위험이 높죠. 이게 상대적으로 고고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이건 상대적으로 저위험, 저수익. 하여튼 위험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해도 관이 아니지. BTO, 빌더, 트랜스퍼, 오퍼레이트, 운영권. 거가대교 40년간 운영권을 가지겠다 이 말이죠. BTL 리스인데 원래 리스하고 좀 뜻이 이게 좀 변형이 돼가지고 리스하고 좀 차이가 있어. 이게 임대차라고도 우리말로 써놨는데 임대차보다는 리스로 따로 써야 되는데, 자 일단 그 BTO 한번 읽어봅시다. BTO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자본을 워낙 많이 쓰니까 SOC 이렇게도 많이 쓰죠.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이 내일 건설입니다. 요 건설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 이전이 트랜스퍼죠. 트랜스퍼.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관리 운영권 근거. 거가대교 40년간 통행료를 받아먹겠다 하는 운영권, 오퍼레이트. 운영권을 근거로 시설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게 위험이 높으니까 민자 유치를 했는데 민간이 위험 높을 때는 잘 안 들어락해요.
그래서 위험을 이걸 다시 낮추는 방법으로 작년에 연구가 됐었는데 리스크 쉐어 또는 어제스트 조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지난해는 시험 나오기가 조금 무리였고 지금도 아직 연구 중 신안산성이라든지 복선 전철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바로 위험이 높으니까 이거 리스크 쉐어다 이 말은 위험을 정부가 반투자해 줄게, 운영비도 일부 대줄게 이런 식의 리스크 쉐어. 공공요금이니까 이 비싸니까 어제스트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줄게 이런 방식. 하여튼 지금 우리 시험용은 요 순서만 하면 돼. 빌드, 트랜스퍼, 건축하여 그가대로 건축해서 트랜스퍼 소유권 넘겨줘버리고 40조간 통행료 운영권을 받아먹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BTO. 그 다음에 그 밑에 BTL이 있죠. BTL. BTL은 건설해서 소유권 넘겨주고 리스료. 리스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리스. 뭐 요즘 치과로 가든 피부과 가든 보면 리스 많이 쓰잖아요. 피부과에 가면 2억짜리 기기인데 그 뭐 2억짜리 기기 한 5대 있어. 10대 있으면 20억 주고 어떻게 사서 내가 피부과 의사를 하겠어요. 리스로 쓰죠. 리스로. 마찬가지 많이 씁니다. 칼 아시아나 가도 칼에 가도 아마 지금 8, 90%가 리스로 쓸 거예요. 비행기. 리스로 쓰고 있죠. 리스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BTL 방식은 의 329페이지 그 의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건설 빌드 정부의 이전 트랜스퍼 임대해 쓰는 민간 투자 방식 정부가 임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매달 뭐 3천만 원씩 10년간 주겠다 이 말이지 리스로. 근데 원래 리스하고 이 특성이 좀 지금 달라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텀 할 때 제가 요 리스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논자 쉽다. 이게 이제 BOT는 뭐냐? 이 순수만 바뀌었을 뿐이야. 건설하고 운영해먹고 나서 소유권 넘겨주는 방법. BOT고. 그 다음에 BLT는 역시 건설해서 리스로 받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겨줄게. 이런 식이라. 순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두 개는 꼭 O하고 L에 별표 치놓으시고 OL, O, L에 별표 치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BOO란 말이 있습니다. BOO. 빌더, 건설하고 오너가 돼가지고 오퍼레이터, 운영해 드시라는 건데 오너가 돼서 운영해 드시라. 대다수 저 위락시설이란지 이런 위락시설들이 이거 정부가 바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지 공공지라도 그 사업체가 인수를 해서 오너가 되어서 운영하시라 하는 이런 방식. 민영화 시켜버려요. 민영화. 일종의 민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BOO 방식은 사회간접자본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인정하는 방식이다. 자, 그 Q 문제 한번 볼까요? 시험에 종종 잘 나오고. 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 공공개발이 뭐냐? 제2섹터 개발. 자, 공공은 아까 제가 이 사람 얘기했죠. 2섹터입니까? 1섹터입니까? 그렇죠. 늘상 하는 말이 1섹터랬지, 1섹터. 벌써 섹터부터 틀려버렸어. 1섹터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합니다. 넘버 1, 제1섹터 공적 주체, 형평성. 제2섹터가 사주주체 아니겠니? 틀려버리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 상업 보완적 개발. 이게 제3섹터라, 제3섹터.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 그래서 앞말과 뒷말이 다 맞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TL 사업 시행자가 시설 준공 빌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기속시킨다. 이건 뭐죠 이게? BLT죠 BLT. 리스로 받아먹고 소유권 넘겨준다 했잖아요.
BTL이 아니고 BLT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건설하고 리스로 받아 챙기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는 순서가 틀렸다. 그 다음 3. BTO. 사업시행자가 준공, 빌드 함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 이전하고 트랜스퍼. 해당 시설을 국가 지자체 임대해서 수익 얻는 방식. 임대해서 얻는 수익. 특정 주체로부터 리스로 받는 것은 BTL입니다. BTO가 아니고 틀리지? BTL이라 해야지. 틀리다. 그 다음에 BOT. 시설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체에 기속되지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기간 동안 특정 시설은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내는 방식이다. 이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BTO겠습니다. 그죠? BTO. 5번. 자, BOO. 시설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 소유권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오너가 돼서 운영해 드시라. 민영화시켰다. 5번이 맞네. 5번. 어렵진 않은데 종종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우측에 개발권 양도제 TDR 그것도 책 별표 드시고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BLT 어디 몇 번? BTL 건설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리스로 특정 소유로부터 리스로 꾸준하게 받는 방식.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네. 자, 쭉 넘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 쪽으로 갔네요. 부동산 관리. 339페이지. 자, 339페이지.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 법 연결했죠.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우리 복합 개념 하는 것은 어디라도 다 들어갑니다.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 관리 다 들어가죠. 자, 그럼 먼저 기술적 관리부터 나왔네요. 339페이지. 토지 기술 관리, 건물 기술 관리.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물 기술 관리 중에서 뭐 보전 관리다 이런 말인데 보전 법에 가면 보존 관리다 하는 말이죠. 보존 관리란 말을 쓰고 이 과거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영향가는 없지만 그래도 용어를 분명히 알아두시니까 법적 관리는 보존 관리란 말을 쓰죠.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처럼 처음 신축하면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그건 법에서 쓰는 용어고 보존은 기술적. 화단 보존 잘합시다. 건물 보존 잘합시다. 이건 기술 관리입니다. 기술적. 보존 잘하셔야 관찰되는 기술적 관리가 잘 된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관리 속에 경제적 관리. 자, 경제적 관리 그 바로 위에 예방적, 대응적 이런 거 있죠. 예방,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까? 사후 대응이 중요합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후 대응도 물론 중요합니다. 합격하시고 나서 가령 우리 뭐 또 교육받을 때도 미리 정 받기 전에도 미리 바로 교육부터 받고 나중에 정 제시됩니다. 내가 빨리 오픈하고 싶으면 그렇게 후닥닥 서두르셔도 돼요. 그 몰라가지고 정을 받아야 수령해야 그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교육받고 나서 사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도 사후 대응도 잘해야 되죠. 또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겠지만 똑같아. 그래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토지, 건물. 경제가 돈이잖아, 돈. 경제, 경영. 경제는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고 경영은 부동산 가치 구하는 거다 이랬지. 가격, 가치, 가격, 프라이스, 가치, 밸류. 이 둘 중에 어느 게 커야 된다?
가격 가치 중에 어느 게 커야 된다? 가치가 커야 되죠. 그러면 원가하고, 자,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원가하고 가격하고는 어느 게 커야 되겠습니까? 아, 다 하시네. 하신다. 원래 코스트고, 이거는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이건 밸류고. 자, 예를 들어서, 냉면 한 그릇, 원가가 4,000원 들었습니다, 4,000원. 근데 이걸 6,000원에 판대요. 먹은 손님은 7,000원 가치가 있대. 그럼 됐죠. 응? 냉면 팔 때 원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돼야 이윤이 나오지, 이윤. 그리고 소비자 먹는 6,000원에 사먹는 소비자는 소비 가치가 내가 6,000원 주는 것보다 더 커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산업이 이렇게 돼야 된다. 돈도 돈 나름이지 모든 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고 전통 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거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학개론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최종은 이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법적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그 다음 건물, 권리 관계, 권리 분석, 그죠?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권리 분석. 자, 우측에 Q.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X. 1.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관찰할 수 있는 기술관리에 속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권리분석과 조정, 계약 등은 경제관리에 속한다. 권리는 법이다, 경제다? 법은 권리죠. 법이 권리지. 경제, 땡, 틀렸습니다. 경제는 돈이라니까 돈.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 돈입니다, 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 측량을 실시하는, 확정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 측량 기술,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주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운용하여 합리적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관리를 경제적 관리를 한다. 순이익이 돈이잖아, 돈. 경제, 맞지? 그 다음에 경제 관리는 수익성, 돈이죠. 부동산 관리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세 가지. 자, 셋 중에서 다음 편 이제 위탁관리. 그러면 이제 시험 고층 빌딩이면 직접 관리하기 힘듭니다. 자가 관리하기 힘들고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 관리는 위탁 관리로 정성을 봅니다. 자가 관리가 아니고 저층 조그만 내 3층짜리 건물 그냥 내가 관리하는 게 맞겠지. 자가 관리.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한 중간층 돼 있으면 어중간하면 기술적 관리, 엘리베이터 전기는 위탁 관리하고 자기가 은행에 근무하니까 위탁 관리하고 나머지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쓴다든지 또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정축, 개축, 개보수 이런 것은 주인이, 건물주가 직접 의사결정하는 그런 혼합 관리 형태. 이거는 기술적인 것은 위탁하고 기술은 위탁해버리고 그런 법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이런 건 이제 혼합관리 하겠죠. 혼합관리. 그래서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가관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관리하면 위탁관리 요놈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탁관리를 보시면 위탁관리의 이게 요놈의 장점이 위탁관리의 장점이 자가관리 단점이 될 테고 또 위탁관리 단점이 요런 단점이 바로 자가관리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놈만 장단을 맞추면 쟤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위탁관리 보시면 위탁관리 장점 전문적인 관리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다. 자기는 은행 근무하고 또 공무원이시고
근데 자기 건물은 당연히 전문 관리 업체에 맡기면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보일러 고장나도 보일러 전문 업체한테 맡게 되지. 자기는 은행 근무하는데 보일러 손 보면 잘못 봐가 오히려 물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지. 은행에 공무원으로서 전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자사 참모 체계를 단순할 수 있다. 위탁식 보니까 내가 일일이 직원 두고 이렇게 관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지. 합리적인 경영으로 부동산 관리 비용이 저렴하게 안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비전문가는 고비용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관리 업무에 타수화, 매너리즘화 방지합니다. 가령 해서 자유관리할 때는 때론 관리 3일 동안 날 새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타성에 빠지면 친구도 불러가 아방궁 체리가 이거 이상한 표 돌리고 그죠? 한 달간 빨 수도 있고 타성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매너리즘화 이렇게 타성화 빠지기 쉽고 위탁 관리인데 그러면 큰일 나죠. 위탁 관리는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장점. 자, 단점은 관리사 또는 전문 관리 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입찰할 때 금액 적게 쓴 업체한테 낙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액은 적게 썼지만 관리질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로는 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기밀 유지 및 보안이 불안전하다. 자기 관리할 때는 이거 지하실에 아방궁 채놓고 전혀 타인 모르는 내부자들만 아는 몇몇만 아는 이렇게 채울 수 있는데 위탁 관리하면 전부 다 투명하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기밀 유지가 안 된다.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물 정신이 낮다. 자가 직접 관리할 때는 들어올 때는 건물 끌어안고 나갈 때는 빠이빠이 자리에서 하고 쓰다 듬고 이럴 텐데 이거 위탁 관리하면 그게 잘 안 되죠. 애물 정신, 애호 정신이 떨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전문 관리회사 관리 요원 인사이동이 심하다. 관리업체 보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적게 주겠습니까? 적게 주겠죠. 대체로 인사이동이 좀 심하다. 전번에 왔던 사람은 또 달라졌어요. 전번에 그분 어디 가시는데 벌써 떠났습니다. 이 칸다고. 각 부문의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그냥 무작정 읽어버렸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극히 상식적으로 다.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한 문제 안 놓치면 되지. 안 놓친다 하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 확인해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는 겁니다. 혼합 관리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은 그 단점 하나만 보시죠. 단점. 운영이 잘못되면 자가관리 단점, 위탁관리 단점, 단점만 노출한다. 아들, 딸들이 혼합 잘못되면 엄마의 단점, 아빠의 단점만 노출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관리 요인과 위탁관리 요인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겠지. 기술적 엘리베이터하고 보일러하고 이 전기하고 이거만 관리를 몇 개 놨는데 위탁관리를 시켜놨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사고 터지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죠. 그래서 책임 소재 불명확하여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다. 사장님 A품 써야 되는데 B품 써라 했잖아요. 재료값 싼 걸 넣어가지고 사고 터진 걸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서로 책임을 떼는 게다. 그래서 대부분까지 가서 땅땅땅 판례 나온 것도 더러 많죠. 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자, 쭉 넘기시간. 자, 마케팅 매년 출제. 자, 350페이지. 부동산 마케팅하고 우리 이 세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보통 마케팅을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죠. 마케팅.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고객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입장입니다. 마케팅은. 근데 세일은 뭘까요? 세일은 일단 팔고 볼 일이야. 팔고 볼 일이야. 고객 가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팔고 보는 거지. 판매. 그래서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알다시피 부동산은 사기가 많다 적다? 사기가 많다고 많이 듣습니까? 적다고 주로 많이 듣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등기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출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주로 공신력 없고 공실력만 있지 그런 상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그런 흑심이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안 그래도 그래 생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 마케팅을 진정 가치, 고객 가치를 높여주는 마케팅하는 이걸 참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산업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당장 우리 공부하시는 분도 하더라고. 과연 저 강사분하고 우리하고 할 때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가잖아요. 1년 경과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지 하고 중간중간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의문이 생기죠. 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 다르고 하니까 혼란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뭐 다 장기적으로 하신 교수님들 아무 상관없어요. 고득 좀 해요. 고득하는데 물론 이제 뭐 몇 년밖에 안 됐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부 다 오랫동안 베테랑 전혀 이상 없다고.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검증력을 오래 다 거쳤으니까 마케팅의 가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못하면서도 안 되면서도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죠. 현실적으로. 이때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전략 아닙니까? 이건 너 살고 나 살고 같이 함께 다 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 가도 공유 사무실에서 좀 착한 사람은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정 마케팅을 잘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그 마케팅 전략이 고안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거죠.